자,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히드풋볼 2024년의 마지막 회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네, 이제 올해 진짜 마지막 방송인데 뭐 2024년을 좀 돌아보면 형철이 좀 어땠나요? 일단은 연말 되면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말 되니까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굴 한번 보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연락을 못한 사람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려야지 아니면 시간 잡아야지 했는데 벌써 연말까지 왔으니까 내가 좀 많이 게을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후회 막심? 그런 연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결론은 이제 2024년 좀 게을렀다. 게을렀다. 네. 네. 게으른 2024년이었고 찬호 형 좀 어떠셨어요? 24년?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보다 네. 사실 그 원래 뭐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살면서 올해 이 12월처럼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이 터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사실 이제 올해 12월에 들어갈 때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12월 때부터도 뭐 연말 분위기 안 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12월 초와 마지막이 너무 좀 큰 일이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사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 뭐 그런 것들이 더 저한테 지금 현재 저한테는 좀 너무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뉴스를 네, 봐도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마음만 좀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연말의 분위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합니다. 12월 들어서면서 뭐 사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런 계엄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번 그런 사고나 이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대부분 분위기가 이제 되게 좀 차분한 것 같고. 그렇죠. 예, 혹시 뭐 25년도는 뭐 특별하게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있나요? 개인적인 뭐 목표라든지. 일단 첫 번째 건강. 네. 지금도 저기 알러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네. 목이 조금 불안불안할 때가 있는데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글쎄요, 뭐 새해는 내년 이맘때 저를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운동을 통해서 뭔가 좀 근육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동기부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하긴 했는데 네. 더 뭔가 그 효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게 헬스를 뭐 다니나요? 다니긴 다녀요. 근데 거의 런닝 위주로 많이 운동을 했어가지고 유산소 위주로? 그거 말고 아예 그냥 좀 더 자기 관리를 더 잘하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덕현이 형은 크로스핏으로 효과 엄청 많이 봤잖아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할까 헬스를 할까 아직 고민 중에 있기는 한데 나중에 1년 정도 뒤에는 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죠. 찬호 형은 뭐 신년 뭐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딱히 없죠. 저는 뭐 이제 내년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 40대의 마지막이거든요. 49예요? 내년에. 아, 진짜? 우리 나이로는 그렇고 물론 저는 이제 우리 나이를 안 치기로 했습니다. 네. 바뀌었잖아요, 법적으로. 네, 저는 그 법적으로는 옛날부터 만 나이였어요. 네, 만 나이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만 나이만 치기로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올해처럼 이렇게 큰일 없어. 나라에 큰일 없고 나라에 큰일 없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재작년, 작년 뭐 잘 보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형은 새해 특별하게 계획 뭘 생각하는 건 없고요. 네. 덕현이 형은? 새해 계획이요? 저는 좀 이제 자기 디벨롭. 자기 발전? 네, 그냥 스페인어 공부도 좀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미 근데 유창하시지 않아요? 잘 안 들려요, 이제. 요새. 가서 살 건가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어학연수 뭐. 오, 살면 좋죠. 네, 살면 좋죠. 말라가로. 그거는 항상 목표하고 있었던, 항상 살고 싶은 그런 거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자기 발전, 그리고 뭐 추가적인 거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 저는 벌써요? 아니, 별탈 없이. 그러니까 이 느낌이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것 또한 자기 관리니까. 안 싸우고. 그거가 자기 관리일까요?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 아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기 계획은 없고요. 국가의 이바지를 하기에는 지금 저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차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주로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 요 99님 또 감사합니다. 연말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사건 사고 없고 찬우 형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전북 우선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우선 가자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원님도 감사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저희 히든풋볼이 롱폼이다 보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5년 이상원님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한국의 포거슨도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항상 찾아와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이적 시장이니까 이제 축구 소식도 저희가 좀 빠르게 항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얘기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소통도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그 얘기 했었죠. 빅클럽들 특히 이제 빅6의 박싱데이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빅6의 이 박싱데이 일정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그래도 이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제는 빅6 과연 어떤 성적을 17라운드부터 19라운드까지 기록을 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위로 쭉 내려가죠.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지금 17에서 19라운드 3승 가뿐하게 찍었고요. 토트넘전 6대3, 레스터시티전 3대1, 웨스트햄전 5대0. 이거 뭐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굉장히 완벽하죠. 이럴 때일수록 좀 겸손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이건 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선수들이 그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숨겨가지고. 입모양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나는 근데 그것도 선수들 이거 하는 것도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왜요?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그게 기자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약간 사적인 거 너무 기사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자들도 봐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팀이 졌을 때 근데 그 선수가 뭔가 옛 동료를 만나가지고 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정이나 말 때문에 괜히 좀 안 좋게 보일까 봐 이걸 가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퍼펙트하다. 네, 퍼펙트하다. 이제는 리버풀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방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왜냐면 선수들이 또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요? 리버풀 선수들이요. 누구요? 반다이크요. 한번 물어봅시다. 반다이크요. 혹시 Do you know 히든 풋볼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박싱데이는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도 잘해줬고 후반기 때 리버풀이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너무나도 잘해주긴 했지만 혹시 뭔가 위기를 겪어서 승점을 좀 못 따거나 약간 좀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해도 경쟁팀들도 보면 다 다른 시즌들보다 확실히 다른 팀들이 다 변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수들을 다 극복하고 리버풀을 넘어섰던 팀이 항상 맨체스터 시티였는데 맨시티는 올 시즌 너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첼시와 아스날이 현재 상황을 보면 아스날은 뭐 사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부상, 첼시의 경우도 너무 잘해줬지만 이번 박싱데이는 좀 안 좋았던 데다가 팀 완성도로 봤을 때는 아직 마레스카의 첫 시즌이니까 지금 이 현 시점까지 리버풀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벌려놨고 박싱데이를 무려 전승으로 이 기간을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중에 시즌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좀 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기 수 치른 클럽 아스날과 비교를 했을 땐 지금 9점 차죠? 네, 이제 현재는 거의 9점 차 이렇게 봐야죠. 사실상 이거는 거의 뭐 우승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분명 팬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 같다. 몇 퍼센트 보나요? 우승 가능성? 그 현지 언론에서 아니요. 몇 퍼센트 보나요? 예, 저요? 현지 언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현지 얘기요? 언론? 저희도 봤어요. 이 선수들이 제 얘기 듣고 방심할까 봐. 현지 언론은 저희도 그 슈퍼컴퓨터 예측 저도 봤습니다. 나 그거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한 경기를 지금 리버풀이 덜 치렀잖아요. 네네. 그렇게 고려하면은 잘하면 이게 11점 차까지 벌어질 그렇죠. 수 있어요. 11점 차까지 벌릴 수 있죠. 지금 2위가 현 시점 기준으로 노팅엄이고 뭐 아스날이 만약에 이긴다 이기면 하더라도 그래도 9점 차겠네요. 그래도 9점 차니까. 9점 차. 저는 그래도 87. 왜 87이죠? 87은 뭐죠? 80과 94위를 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확률이 조금 있는 쪽에 87. 88도 있고. 87이 나은 것 같아. 87은 너무 높다. 88은 너무 높다. 87이 낫다. 86은 좀 적은 것 같고. 86은 적어요. 아무리 제가 겸손하려고 해도 86은 좀 적고. 딱 87 정도의 느낌? 근데 이게 되게 우승에 대한 갈망을 했던 게 팬들이 있을 때, 관중이 있을 때 경기장에서 우승하는 거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였으니까. 2020년 때는 물론 정말 멋있게 그 막
폭죽도 터트리고 네. 핸더슨도 멋지게 트로피 들고 들고, 했지만 네. 팬들이 없었어요 안필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TV로 바라볼 때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리버풀 팬들은 다 처음 리그 우승하는 걸 본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네. 근데도 뭔가 팬들이 없다 보니까 감흥이 좀 조금 덜하지 않았나. 안필드가 꽉 차 있을 때 그 우승하는 거 좀 보고 나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고 이 있습니다. 방송을 그 리버풀 선수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한번 얘기해요. 어떻게? 그때 그 우승 세레모니 한번 더 하자. 아, 그죠, 예, 그죠, 그죠. 시간이 지났지만 네. 핸더슨도 불러오고 해가지고 한번 더 합시다. 제라드도 불러오고. 제라드도 다 불러오고 불러오고. 달글리시 형님도 달글리시 어차피 오실 오라고 거지만 하고, 예. 아예 단상 위에 서시고 오해는 어때, 오해? 네. 오해는 저기 출입 금지. 아, 오해는 안 되나요? 지문이랑 오해. 이런 거 눈동자 같은 거 미리 이거 저장해가지고 아예 안필드 못 그러면 들어오게. 오원은 맨유 레전드인가요? 오원은 오원은 그냥 잉글랜드 레전드로 해야 되지 않나? 오원 잉글랜드 레전드. 잉글랜드 레전드. 네, 그래서 사실 잉글랜드 이럴 때는 그냥 뉴캐슬 아니면 레알 언급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것 또한 그것도 그분들에게 안 실리기 되지. 때문에 맞아. 네, 그건 차마 해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공교롭게 리버풀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네요. 크리스탈 그렇구나. 팰리스랑 홈 경기네요. 5월 26일. 보통은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마지막 홈 경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승이 그때 조기 우승이 합성하네? 되면 이제 네. 뭐 그럴 거고 네. 근데 우승이 뭐 결정이 안 됐으면은 뭐 끝까지 봐야 되긴 하는 거지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또 크리스탈 팰리스랑 홈 경기가 또 있으니까 이때 이제 또 의미 있게. 그리고 그게 그 36라운드가 또 아스날이랑 맞대결이에요. 리버풀.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아예 우승을 확정을 지어버릴 수도 있는 경기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스널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위기의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박싱데이 잘 치르고 있잖아요. 요때 이제 3점 차 혹은 2점 차 아, 추격을. 이제 확 뒤집고 약간 이랬으면 굉장히 재밌겠다. 아,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에 네. 또 그게 리버풀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당했잖아요. 이렇게 뒤집혀서.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영상도 찍었는데 크리스마스 주간까지 1위였다가 역전 우승을 당한 사례에 리버풀이 있더라고요. 네. 꽤. 있죠, 예. 꽤 있죠. 예, 그래서 방심은 인테르가 금물이다.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아, 그래요? 인테르도요? 윈터 스쿠테토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이제 브레이크가 윈터 네, 브레이크가 네, 있잖아요. 세리에는. 네, 쉬니까. 그때까지 이제 1위 하다가 유베한테. 후반기에 결국 이제 뒤집혀지고 그런 경우가 유베뿐만이 아니라 많아요, 되게. 네. 옛날부터 했을 옛날부터 때도 전통적으로. 자, 그래서 리버풀은 뭐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뭐 지금 살라 뭐 미쳤죠. 어우, 대단하죠. 살라는 이 페이스면 사실 뭐 발롱도르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포디움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이 활약을 후반기 때도 이어간다. 네. 근데 이제 살라가 올 시즌은 진짜 다행인 점이 보통 전반기 때 잘했다가 네이션스컵 다녀오고 네이션스컵, 꺾인 맞아, 그랬었어. 시즌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2021, 22 시즌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아시안컵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지쳤고 황희찬 선수는 부상을 또 당했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살라가 이번에 네이션스컵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후반기 때도 지금의 어떤 활약을 그대로 이어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발롱도르까지도 한번 유력하게 단상에 올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네. 다이누네즈 얘기를 하면서 예, 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네스 현장에서 보면 멋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멋있다가 아니죠. 다이누네즈가 빠지면 네. 살라. 맞아. 살라의 공포가 떨어질 수 있다. 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나요? 사과의 말씀드리고. 네, 정정. 제가 그때 안필드를 갔다 와서 네. 그 안필드 뽕에 빠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다이누네즈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망어는 둠프리스와 마이코는 취향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니, 그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둠 요즘 잘한다는. 네. 자, 리버풀 지금 뭐 완벽하고요. 퍼펙트하고 군더더기 없고. 자, 그리고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아직 한 경기가 남았어요. 브렌트포드랑 이제 1월 2일 날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첫 번째는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5대1로 대승 거뒀고 이거는 카라바오컵에 이어서 2연승입니다. 끝패 상대로.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또 하베르츠가 결승골을 넣게 되면서 지금 한 경기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2승 기록하고 있는데 아스날은 좀 어떻게 보나요? 이 정도는 좀 무난하게 치르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는 승률은 100%니까 물론 브랜트포드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두 경기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 승률은 100%고 어떤 팀이건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박싱데이가 변수가 되게 크구나. 연말 주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팀이어도 그 기간에 갑자기 팍 꺾이는 게 맞아.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보통은 뭐 장기 레이스가 중요하다, 후반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무조건 박싱데이는 뭔가 승점 경쟁이나 순위 경쟁에 있어서 모든 팀에게 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스날은 그것 지금까지는
잘 이겨냈어요. 현재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박싱데이라는 게 사실 전반기에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잘 나갔던 팀들도 이제 그 팀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팀들이 다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떤 팀들은 거기에서 뭐 해법 같은 걸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팀들은 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내면서 이런저런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딱 전반기 정도 지나면 모든 팀들이 한 번씩은 다 붙어본 그런 상황 즈음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딱 약점들이 이제 되게 드러나는 일정도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준비 기간도 평소보다는 더 짧을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하는 그때보다는 그런 게 이제 겹쳐지면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이 힘들 거고. 맞아요. 경기 수도 어쨌든 되게 많은 게 우리가 지금 뭐 매번 히든풋볼 할 때마다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거기서 따라오는 부상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아스날 지금 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노팅엄 2위인데 왜 노팅엄은 안 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박싱데이 빅6 성적을 다루다 보니까 노팅엄은 약간 뒤에서 이제 살짝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 뭐더라? 근데 무슨 그 확률 같은 거 하나를 봤었는데. 그 노팅엄 0%요. 너무하더라. 우승 확률 0%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레스터는 뭐 우승할 줄 알아? 솔직히 0.1%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하더라 그거. 그게 리버풀이 80몇 %였고 오히려 아스날이 우승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10몇 있어. 프로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긴 하죠. 왜냐면 아스날은 지난 2년, 2시즌 동안 계속 우승 경쟁을 했으니까 2위를 또 그게 했으니까. 당연하긴 한데 야 그래도 0.1%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0%를 줬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아스날 지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오히려 박싱데이에 지금 제일 흔들리고 있는 팀이 첼시예요. 에버튼이랑 비겼고요. 풀럼한테 졌고 입스위치 타운한테 오늘이었죠? 오늘이 어제 오늘 맞아요. 오늘이죠. 오늘이요. 예.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0대2로 발목을 또 잡히게 되면서 잘 나가다가 지금 제동이 살짝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뭐 첼시는 올 시즌은 정말 그 과도기적인 시즌인데 이미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많긴 한 것 같고 네. 플럼전인 게 약간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플럼전 졌던 게 플럼이 최근에 뭐 워낙에 좋은 그런 흐름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 정도라면 이제 홈에서 플럼이랑 붙는 거면 홈이어서 또 네, 더. 그래서 예. 더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좋은 축구를 하는 팀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축구가 더 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떠나서 그랬을 때는 이제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첼시는 잘 나가다가도 한 번쯤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팀이건 한 번에 위기는 온다. 근데 첼시는 그 위기가 딱 박싱데이 타이밍에 지금 일단 온 것 같아요. 그게 뭔가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축구 보다 보면 되게 잘하는 팀들이 이상하게 집중력이 좀 가끔 떨어질 때가 있는데 풀럼전이 딱 그랬던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사실 이길 만한 경기였는데 결정력이 안 따랐다가 막판에 실점하면서 결국 이제 역전이 됐던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입스위치전은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일정도 빡빡했고 분위기도 좀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번 경기도 결국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 번의 위기가 오는 타이밍이 하필 지금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 일단 분위기를 언제 빨리 끌어올릴지가 관건일 것 같고 팀 퀄리티가 아무래도 아직 첼시가 완전한 우승권 레벨이라 보기에는 조금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수비, 특히 수비가 조금 불안했던 부분. 또 하나는 역시 마레스카 감독이 아직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용병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뭐 슬롯도 사실 나중에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마레스카의 경우도 사실 뭐 교체라든지 팀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긴 했었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 슬롯은 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영내발 떠는 거 아닙니까? 슬롯은 약간 저준가요? 사실 보여준 게 그래도 많긴 하니까. 네. 아니 모르죠. 나중에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첼시는 분위기를 언제 좀 끌어올릴지에 따라서 다시금 좋은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 팀이라고 봐요. 여전히 맞아요. 스쿼드에 두께가 많으니까.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어쨌든 마레스카 체제가 저는 비교적 되게 빨리 자리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프리시즌을 함께 했었고 비교적 감독선을 좀 발빠르게 하면서 그런 선수단 전체적으로 이제 팀에 익숙해질 만한 그런 시간적인 건 잘 벌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초반부에 좀 많이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감독이 새로 왔고 멤버 구성에 있어서도 어쨌든 추가된 선수들이 뭐 이제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전반기는 너무 성공적으로 잘 보냈고 설령 박싱데이에서 살짝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첼시 올 시즌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딴다? 저는 되게 성공적인 시즌이다. 내가 그때 찬호 형이 얘기했잖아요. 네. 잉글랜드가 지금 개수가 높아서 5위까지 나갈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챔스 따고 지금 컨퍼런스는 그냥 사실 약간 어나더거든요. 첼시가 체급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뭐 유럽 대항전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첼시 입장에서는 1무 2패 했다고 뭐 그냥 이거
반등 삼아서 다시 올라가자 이 정도로 포인트를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에 대해서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이 어느 팀이나 이 정도의 위기는 다 있거든요. 우승하는 팀들도 그렇죠. 이 정도의 맞아요, 위기는 맞아요. 있어요. 한 세 경기 정도 잘 못하고 네. 결과 안 나오고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그걸 정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승점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장기 레이스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감독 역량을 평가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그쵸. 부분이에요.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끄집어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거. 뭐 선수가 그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엔 게임 플랜은 감독이 잘 짜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딱 지금 초보 어쨌든 첼시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지금 위기가 딱 왔는데 이게 시즌 초에 올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잘 넘어갔고 지금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자기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네. 자, 첼시 맞고요. 그다음 드디어 이제 또 승리를 기록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드디어 승리를 기록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쵸. 예. 아스톤 빌라한테는 1대2로 졌고요. 에버튼.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경기 당일이었습니다. 이거 히든풋볼 한 거. 맞아. 제가 비길 것 맞아, 같다 맞아. 얘기했잖아요. 비겼습니다. 심지어 스코어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았는데 네. 똑같이 맞췄어요, 형이. 그리고 레스터 시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2대 0으로 또 잡아내게 되면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챙기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맨시티는 조금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올 시즌 맨시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겨울에 뭐 선수를 영입을 할 것 같긴 한데 겨울에 뭐 얼마나 대단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떤 팀이는 네. 힘들죠. 어느 팀이나 다 힘들고. 네. 그러니까 뭐 비디치 같은 케이스는 진짜 거의 기적 같은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렇게 엄청난 선수가 될 네. 그런 선수를 겨울에 영입한다는 거는 진짜 그 기적 같은 케이스인데 그럴 확률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데려왔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럼 잘 쓸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깐깐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간에. 새로운 굉장히 선수에 깐깐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 전술에 녹아들지 않으면 선발로 쓰는 거에 네. 있어서 좀 보수적이죠. 영입 자체도 아예 네, 약간 맞아요. 되게 까다롭게 봐서 이제 영입하는 케이스였었는데 어쨌든 모두가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듯이 영입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럼 그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이제 얼마만큼 잘 융화돼서 이제 전력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팀이 갖고 있는 전술이나 동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가 반짝인지 아닌지는 다음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네.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게 경기 내용이 또 완전 좋았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쵸.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기대 득점이 1.3대 1.27이에요. 네, 그래서 콤법 기준으로 시티는 보면.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레스터가 기대 득점이 더 앞섰고 슈팅도 11개와 14개. 뭐 맨시티가 슈팅은 더 많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통계로만 보더라도. 겨우 영입이 진짜 무조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입이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조차도 우리가 확실히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겨울 영입 어려우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더 심플하게 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맨시티가 한창 챔스에서 계속 이제 우승 문턱까지 갔다 계속 이제 안 네, 되고 안 되고 네.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때 레알 마드리드랑 아마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몇 시즌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지단 되게- 감독 때 아닙니까? 맞아요. 되게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긴 적 한 번 있었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맨시티가 올라간 적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경기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아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렇게 저런 선택도 하는구나. 저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저거를.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지금 현재의 맨시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심축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통해서 거의 그 중심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뭔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바꾸면 그게 과르디올라인가? 아. 약간 이런 생각도 네. 있어 지금. 저 이거 약간 네. 좀 공감 뭐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안 바꾸기에 또 약간 과르디올라다운 느낌이 좀 있긴 네. 하죠. 네. 어쨌든 맨시티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위기의 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1무 2패죠. 리버풀전 3대6 패배, 그리고 노팅엄 결국 0대1로 졌죠. 그리고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겼어야 될 경기인데
결국 이제 또 2대2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1승도 따지 못한 토트넘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사실 코리안 더비 때 이제 또 황희찬 선수가 정말 멋진 골을 네. 성공을 시키면서 연속골이죠. 너무 멋있었는데 토트넘 팀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싱데이에 와서도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동안 이제 토트넘이 리그에서 연승을 잘 못 거둔다. 아니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라도 전체 레벨로 따졌을 때 공식전 다 했을 때 연승이 또 안 나오거나 뭔가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느낌보다도 침체된 흐름을 못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침체된 흐름이 왜 나왔느냐라고 보면 어이없는 수비, 밸런스. 이거는 뭐 수비수들 개인의 미스도 미스지만 너무 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항상 좀 많이 들고 토트넘 경기를 보면 항상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공격을 나름 작업을 해요. 메디슨이 좀 폼이 좋을 때 손흥민 선수하고 메디슨 뭐 쿠루셉스키도 올 시즌 잘해주고 있을 때는 잘했으니까 지치기 전까지. 네, 크루셰프는 그래도 시즌 전체로 그러니까 전반기까지 잘한 편이죠. 너무 좋았고 요즘에 좀 지쳐서 그렇지. 네. 이런 선수들이 공격 작업할 때 이거 공격 작업 보는 맛은 있어요. 근데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도 항상 어딘가는 불안해요. 이러다가 역습 맞으면 항상 무주공사로 측면공격 쭉 내주는데 괜히 그런 상황들이 나올까봐 막 불안해지고 약간 긴장이 되거든요. 뛰는 선수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뒤를 열어주게 되고 흐름을 못 이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흐름 잡고 있을 때 골 못 넣으면 역습에서 어이없게 실점 나오고 그 경기 못 이기는 거거든요. 늘 이런 문제가 좀 반복이 돼서 토트넘은 팬들도 이제 좀 진짜 질릴 만큼 질리지 않았을까. 이게 매 경기마다 나오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높은 지점까지 이제 선수들을 다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고 수비수들도 공격에 가담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상대에게 그러다가 공을 탈취당해서 빼앗겼을 때 그럼 거기서의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해봐야 6대3 이런 경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뒤 없는 축구죠, 그냥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9명이서 첼시랑 했을 때도 그렇고 그거 봤잖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승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선수 한두 명 남겨둔다고 해서 그게 수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선수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선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제시를 해줘야지 그 선수가 그래야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적절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될 텐데 없어 보여요.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냥 이 팀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6595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수비지표 20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이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걸 과연 효율적으로 풀어내고 있느냐. 근데 저는 찬우 형 말씀이 딱 맞다고 보거든요. 포스테코글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두 번째 시즌 때 무조건 트로피를 들어왔다. 뭐 어느 팀을 맡아도 요코하마도 그랬고 요코하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셀틱도 그랬고 다른 팀들 다 그랬는데 호주 때도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2015 아시안컵 때. 과연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두 번째 시즌 때 팬들이 바랬던 그림과 지금이 일치하느냐. 물론 아직 카라바오컵이랑 FA컵이 남아있긴 하지만 맞아요. 지금대로라면 이 밸런스로는 트로피를 따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어렵다.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빅식스 중에 제일 위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전 전패, 승점 0점이고요. 제일 심각한 건 득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본머스전 0대3이었고 울버햄튼전 황희찬 골 넣은 경기죠. 0대2. 여기에 뉴캐슬전 오늘이죠, 이것도. 그렇죠. 0대2로 또 패배를 하면서 3경기에서 7개의 실점, 근데 득점은 안 나왔고 결국 이제 전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맨유는 어쨌든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지 뭐 그렇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뭐 놓고 봤을 때 사실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보통 이제 새롭게 시즌 중에 부임한 감독한테는 어느 정도 면죄부를 주기 마련인데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임시 감독이었던 반니스텔로이 때와 너무 대비될 정도로 성적이 대두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하거든요, 사실. 맞아. 한 이전 박싱데이 접어들기 전 12월 중순까지 특히 그 맨체스터 더비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새 감독이니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수들 여러 명 써보면서 자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일단 아주 중요한 더비 매치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아모린이 오면서 좀 기대할 요지가 많을 것 같다. 딱 그때까지만 기준으로 저는 그런 면죄부가 통한다고 보고 이후의 행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아직 아모린 표의 그 백스리 전술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적응되지 않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어느 팀이건 새 감독이 와서 새 전술을 구현하면 선수들이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변화를 줄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가 너무 없어요. 하다못해 팀이 지고 있으면 공격 숫자를 늘려서 더 강화하고 더 뭔가 공격에 힘을 주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팀 스피릿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아모링이 부임됐을 때 받았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고 하필 이게 반 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때일 때와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망스럽다. 너무나도. 네.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클롭 감독 첫 시즌에 몇이었죠? 리버풀이? 그때가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 8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8위 네. 정도. 그리고 그 시즌이 유로파리그 결승간 유로파리그, 시즌이죠? 세비야한테 세비야한테 준우승. 도르트문트 극적으로 이기고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예, 네. 졌었던 그 시즌. 이 리그는 이때 8위가 맞고요. 8위?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성적은 그때 8위이긴 했지만 그 유명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짤방 있잖아요. 클롭 감독 첫 경기 라인업. 그거 보면요. 일단 그치.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일단 들 거고. 그때 리버풀은 손댈 때가 좀 굉장히 네. 많은 팀이긴 했어. 그 경기가 그냥 재밌었어요. 로저스 감독 때 그 약간 애매했던 스타일을 벗어나서 클럽에 와서 내용을 확실하게 바꿔줬거든요. 자기 성향도 드러냈고 선수들도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이 거기에 맞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결과를 못 챙긴 경기들이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고 선수들도 그 전술이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분명 보여줬기 때문에 성적은 8위였지만 아 그래 이 감독은 믿고 기다려줄만 하다. 결론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 아모링의 맨유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맨유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아모링 감독이 이제는 아모링 감독이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자른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일단 아모링 감독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 축구에 어쨌든 선수들이 최대한 익숙해져야 된다. 대단한데도 나는 그냥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근데 이거의 성과는 운이 좀 따르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효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잘만 된다면. 잘만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맨유가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결국 이제 터나우 감독 그다음에 중간 터나우 감독도 자기도 센 사람이죠. 아무리 감독 자기도 센 사람이죠. 근데 그 중간에 바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이 또 선수들 또 편하게 해줬어. 또 보니까. 잘했어요 또. 네, 그리고 그때 잘했어. 결과가 엄청 잘 맞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백포 쓰던 사람이고 여기 또 백스리 쓰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혼란을 안 겪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아모링 감독을 위한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모링 감독한테 시간을 줬어. 적응이 안 되면 와, 성적이 계속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맨유 구단이 잘 했겠죠. 구단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스포르팅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일단 강등권까지만 가지 않으면 사실 근데 강등권까지 점수가 얼마 안 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냥 한 8, 9위권까지도 한 2경기, 3경기 정도 차이거든요. 네. 근데 밑에랑도 비슷해요. 그냥 딱 보면 입스위치 타운이 18인데 입스위치 타운하고 지금 맨유하고 7점. 승점이 7점 차이에요. 네. 같은 경기 수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요? 제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은 아니었고 지스타쯤이었으니까 11월쯤 단군형이랑 이제 내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 맨유 챔스 간다 못 간다. 아, 예, 단군형은 이제 간다. 예, 저는 못 간다. 예, 그래서 그 오마카세 사주기 내기를 했습니다. 오마카세면 가볍게 나가는데. 오마카세 저기 런치인가요? 아니면 디너인가요? 그건 이제 제 자유. 디너로 가야죠. 디너로 무조건 가야죠. 디너로 가시죠. 그럼요. 기왕이면 예, 주말 그럼요. 피크타임 디너로 가시죠. 예, 그 제가 그때 그래서 녹음도 해놨거든요. 이제 라이브 방 때 한번 들려줬어요. 이 입중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당군형한테 아주 밥을 얻어 먹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맨유를 이제 좀 보면, 예. 잠수 타겠네. 네. 자,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봤고요. 이외의 팀을 보면은 지금 노팅엄이랑 뉴캐슬이 3연승이고, 노팅엄 2위입니다. 노팅엄은 일단 박싱데이 때 만났던 팀들 최근 세 팀이 다 이겼어요. 브랜포드, 토트넘, 에버튼. 이 세 팀을 모두 이겼는데 심지어 실점도 없었어요. 2대0, 1대0, 2대0입니다. 네. 올 시즌 노팅엄은 사실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기대 실점이 높음에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점해가지고 경기를 진 게 또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아마 뭐 셀스 골키퍼의 선방이나 수비진들의 그쵸. 공헌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올 시즌 노팅엄은 진짜 단단한 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반기에는 그게 운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이제 팀들은 항상 있어 왔고. 보통은 따라가요.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팀들 보면은 기대 실점보다 당연히 이제 더 적은 게 당연한데 노팅엄은 약간 좀 희한하게 차이가 나는 좀 그런 느낌이라 맞아요. 후반기에는 아마 다시 나오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슬 의심해봐야 된다.
이 정도면 뭘요? 레스터처럼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정도면. 그 기사 찾아보니까 레스터가 그 전 시즌 강등권 싸움 했다가 잔류하고 그 다음 시즌 우승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가장 극적인 반등 사례가 지금 노팅엄이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지난 시즌 하위권 싸움했다가 지금 일단 아스날이 지금 경기를 안 한 상태에서 2위. 네. 실질적인 순위는 이번 라운드 전까지 제가 알기로 4위였거든요. 근데 그 4위를 기준으로 잡아도 레스터 다음으로 가장 극적인 순위 반등을 한 팀이 지금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기사 보니까 노팅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팅엄은 뭐 예를 들어 챔스만 가도 아니 그리고 뭐 유럽 대항전만 가도 여기는 완전 성공한 시즌이기 지금 또 때문에 챔스 우승해본 적이 있는 팀 아니야. 2회 우승했잖아요. 정말 노팅엄이. 옛날이긴 하지만. 역사가 있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에디하우 감독의 이 뉴캐슬 역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이제 보여주면서 뭔가 초반에 약간 헤매는 듯 하다가 이제 박싱데이 부분쯤 해가지고 올라오고 3연승 찍으면서 지금 상위권의 이 순위표가 상당히 재밌어졌고 지금 저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넘어서 이제 빅6라고 하는 그 6팀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6팀으로 언급했었던 팀들 중에 토트넘이랑 맨유가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지금 노팅엄이랑 뉴캐슬이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빅6의 박싱데이 성적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리미어리그 하나 더 할 건데, 이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디애슬레틱 필진 3명의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정리인데, 각자의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팀의 전술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어떤 팀에 가장 실망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게 가장 즐거웠는지, 그리고 전반기 가장 의미심장한 통계, 여기에 이제 후반기 예측까지, 디애슬레틱 필진이 예상을 한 만큼 저희 역시도 각자 이제 한 번씩 좀 의견을 내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디애슬레틱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이제 필진 3명이 아메드 왈리드, 아난타지드 라구라만, 여기에 톰 해리스가 이제 필진으로 참여를 했는데, 어떤 팀의 전술이 가장 흥미로웠는지에 대한 이 물음에는, 왈리드의 경우에는 슬롯의 리버풀을 꼽았고요. 라구라만은 토마스 프랭크의 브렌트포드, 그리고 해리스는 마르코 실바의 풀럼을 각자 꼽으면서 겹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찬우 형은 전반기 때 어떤 팀이 좀 가장 흥미로웠나요? 저도 풀럼. 풀럼. 경기를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었고 네. 그때 베르게 엄청 잘했거든요. 산데르베르게. 네, 그날 경기에서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 오히려 플럼이 이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이제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플럼이 그 마르코 실바 감독이 이제 플럼 자체가 2부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올라와서 네. 1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다가 이제 그 미트로비치, 네. 예, 미트로비치가 드디어 터졌죠. 못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네. 주춤 하다가 이제 네. 맞았는데, 이번 시즌 또 8리냐까지 나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 좀 깊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해리스도 형이랑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미트로비치 중앙 팔리냐 없다. 근데 루키치, 산데르베르게, 뭐 스미스로우, 네. 이워비, 넬슨, 아스널 선수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많아요, 보니까. 근데 진짜. 그리고 안토니 로빈슨 같은 뭐 이 선수들이 아스널 좋은 시즌 역할을 엄청 했다. 많아 여기. 그 이워비 같은 애들 되게 잘 써먹어. 쏠쏠하게 진짜. 쓰죠, 아주 진짜. 잘 써먹어 진짜. 네. 그래서 베르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양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선수들한테 빠르게 전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뒤에서 다이렉트로 전개를 시키는데, 이게 적절한 시점에서 그 혼용되면서 사용이 되면서 상대가 수비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 나름대로 이어비 같은 애들 1대1이 좀 되다 보니까 네. 더 자신감이 붙어서 막 이제는 쫄지도 않아. 이렇게 경기하다 보면은 루키치도 그렇고. 그래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경기 보는 맛이 있어요, 플럼이. 자, 찬우 형은 풀럼 꼽아주셨고, 형철이는요? 뭐 저도 사실 슬롯의 리버풀이긴 한데, 네. 근데 이 세 분 그리고 찬우 형까지 네 분 여기서 언급 안 된 팀이 개인적으로 첼시라고 생각해요. 첼시. 언급될 만한 팀. 근데 이제 아직 언급이 안 된 팀이 전 첼시라고 보는데, 뭐 슬롯 리버풀은 아까 왈리드라는 분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틀이 생겼어요. 시스템이 생겼고, 뭔가 이 팀이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는구나라는 컨셉이 드디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레스카의 첼시가 하필 이 이야기하기에 요즘 3경기의 결과가 안 좋기는 했지만 전반기 동안 인상을 남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지. 첼시의 주목할 만한 그 포인트는 그러니까 진짜 박싱데이 안 좋았을 뿐이지 전반기 네. 통틀어 보면 첼시도 되게 잘 되게 나가고 있으니까.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첼시도 그 전술이 흥미로웠던 팀에는 꼽힐 만한 전반기였다. 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그 축구적인 성향, 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져봤을 때 전 무조건 노팅엄입니다. 저는 노팅엄도 이런 있죠. 느낌의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선수 비교 축구. 저는 그가 막 이렇게 빌드업 아기자기하게 하고 저 티키타카 이런 거 저 진짜 안 좋아하고 에버튼은 안 좋아하나요?
에버튼이 근데 션다이치 너무 감독 어떻습니까? 번리 션다이치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슐리 반스, 애슐리 반스랑 크리스도 앞에 있고, 세워놓고 크로스 올려서 롱볼 막 빵빵 하고 때려놓고 제이 로드리게스 막 이런 저 그때 막 뱀미 그러니까 크리스도 아직도 잘하잖아. 그런 루드가 그래서 그러네. 전 그랬을 때 막 뱀미 타코스키 막 저는 네, 이런 그랬었죠. 선수들도 진짜 맞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번리 션다이치를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 노팅엄도 보면은 딱 수비 단단하게 해놓고 빠른 애들 엄청 많잖아요. 정말 뭐 모건 깁스 화이트 있고 전반에 크리스도 딱 버텨주고 그 누구야 허드슨도 허드슨도 있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죠? 엘랑가. 엘랑가. 네. 그러니까 발 빠른 자원들로 진짜 한 번에 쫙 밀고 올라가면서 그 역습으로 뭔가 재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누누가 예전에 울버햄튼 때도 이런 걸로 좀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대표적으로 아다마 트라오레나 라우리 뭐 메네스가 발렌시아 있었던 것처럼. 시절도 그렇고 누누 네. 감독은 이제 그런 걸로 계속 성과를 좀 만들어 왔었죠. 네, 그래서 저는 노팅엄 이번 전반기 때 제가 뭐 물론 모든 경기를 팔로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경기 안에서는 아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 약간 그 킥앤러시의 향수가 좀 묻어나는 그런 축구여가지고 저는 노팅엄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전북의 감독이 공석이었었을 때 네. 최용수 감독 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리얼 그린을 이제 무슨 리얼 그린이야. 네, 사실 리얼 그린 같은 건 없었는데 네네네. 예, 그 이제 이진법 축구죠. 예. 무공해 무조건 공격해. 예. 예. 그럼 많이 어폐가 있네요. 아니 근데 네. 그 예전에 최강희 감독님도 약간 좀 그런 좀 윙 그 활용 되게 잘하셨거든요. 잘했죠.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아, 예, 결이 살짝 다르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닭공과 이제 무공에는 살짝 이제 결이 다른 축구를 이제 보였다. 예. 네, 김두현 언급 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노팅엄 어쨌든 이렇게 봤고요. 제일 실망한 팀. 자, 왈리드는 맨시티, 라구라마는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해리스는 웨스트햄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형철이부터 가볼까요? 저는 실망했던 팀은 역시 일단 맨시티는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한 팀이 웨스트햄이에요. 웨스트햄. 로페테기라서 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모이스 때도 모이스가 성과를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제법 잘 낸 거긴 왜냐면 한데 컨퍼런스 우승을 했잖아. 엄청 잘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모이스의 연임을 바라지 않았던 이유는 경기가 조금 너무 루즈하고 맞아, 재미없어요. 웨스트햄만 해도 이제 웨스트햄 자체의 어떤 그 스타일을 좀 더 입혀줄 수 있는 그치. 저는 그런 감독이 좀 오길 바랬거든요. 은근히 돈도 많이 쓰고 꽤 그래서 쓰죠. 여기가 나름 또 런던에 있는 팀이라고 아, 그리고 계속 쓰거든. 팬층도 엄청 네. 탄탄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아, 그 되게 열성적이야 여기. 네, 맞아요. 그래서 로페테기가 왔을 때 아 그래 모이스하고는 다른 성향이니까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 또 울브스 로페테기가 잘 나갔을 때 기간을 봤기 때문에 분명 여기서는 좀 더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자기 축구를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용은 모이스보다도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심각해요. 내용 자체 문제까지 지금 웨스트햄은 빨리 팬들이 감독 교체가 좀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면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이 정도면? 아니 이렇게 아스날 때도 한 5골 먹었잖아. 네, 맞아요. 5골 먹히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아니, 웨스트햄 경기 보면은 한 쿠두스 정도? 눈에 보이는? 근데 왜냐면 쿠두스는 사실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선수 자체가. 온더볼에서 이게 좀 보여주는 게 있는. 그래서 웨스트햄, 형철이도 이제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꼽아줬고. 찬우 형은 어떤 팀 보시나요? 저도 맨시티. 맨시티. 네. 근데 맨시티는 참. 아 뭐랄까 이 사람이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이 감독을 한 이래로 이렇게 힘든 이렇게 안 풀린 시즌이 있었을까? 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로드리라는 선수가 빠지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럼으로 해서 로드리는 자신의 발롱도르 수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면서 입증을 그쵸. 했는데 한편으로는 야 과르디올라 정도의 감독이 그 선수 하나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커버가 안 되나? 이게 물론 그게 로드리만의 부재로 인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로드리가 빠진 것도 있고 케빈 더브라이너 폼 불안정하고 베르나르 실바 폼 많이 떨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카일 워커도 폼 떨어져 있고 뭐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그 복잡한 동선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없는 대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전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실제로 모든 결과들이 그걸 증명을 해줬고. 그쵸. 제가 제일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작년이었나?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맨시티 축구 보는 게 즐겁다.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면서도 저런 복잡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한 감독이 점점 팀을 거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서 좋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때 형이 최근 한 받았었던 10경기 동안 보면서
와, 되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모든 게 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수비할 때는 상대가 아까 그 토트넘 얘기한 것처럼 네. 비슷한데 상대가 공을 탈취해서 카운터를 때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돼요.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안 돼요, 그게. 네. 그래서 찬우 형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 네. 예, 꼽아주셨고 저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예. 아. 왜냐면 변한 게 없어서요. 그쵸. 그래도 두 번째 시즌이니까 네. 첫 시즌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했거든요. 어쨌든 사실. 지난 시즌에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팀이잖아요, 토트넘은. 근데 저는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같은 축구를 하고 상황은 바뀌는데 접근 방식은 계속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부상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핵심이 돼야 되는 그런 수비수들. 수비 진영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드라구신 나오고 이제 서브 자원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자원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플랜 B라면 플랜 B가 돼야겠죠. 다른 형태의 방식을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수정하는 느낌보다는 야, 내 전술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너희가 맞춰야 돼. 이 느낌이 너무 강한데 그게 이제 잘 풀리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류의 축구가 사실 뭐 비엘사 감독이 되게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비엘사 감독은 그래도 카운터에 대한 대비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쵸. 못하진 않아. 그게 비엘사 감독은 훨씬 더 재밌어. 근데 밸런스를 그게 어쨌든 찾아야 이제 돼요. 본인 전술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비엘사 감독 저도 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 포인트가 뭐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알아요? 뭐요? 드라구신 같은 선수들 나오는 거 보면 드라구신은 어쨌든 세리에 있던 선수고 네. 그때 잘해서 이제 토트넘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 어차피. 네. 걔는 원래 빠른 타입의 수비수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런 스타일에는 전혀 안 맞거든요. 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차라리 다빈손 산체스가 있으면 여기 좀 아 오히려 걘 발이라도 빠르지. 빠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각자 이제 맨체스터 시티, 웨스트햄 그리고 이제 토트넘 얘기를 했고, 자 어떤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게 가장 즐거웠는지에 대해서는 흐라벤베르, 클루셉스키 그리고 이삭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찬우 형은 뭐 딱 한 명 꼽으면 누구 꼽으시나요? 파머. 콜 파머. 네. 콜 파머. 뭐 더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죠. 그냥. 네. 네, 진짜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번 시즌까지 와 그 한 선수가 그렇게 어린 선수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만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뭔가 좀 괜찮은 진짜 잉글랜드를 대표할 만한 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맞아요. 이제 뭐 벨링엄과 더불어서 케인 벨링엄 더불어서 이제 최고의 그런 어떤 공격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파머. 저도 사실 콜 파머라. 파머.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 언제야?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죠, 빅식스. 박싱데이. 예, 그 파머 골 넣고 졌었던 경기 언제? 플럼. 이때도 솔직히 그냥 파머 딱 그 골을 넣었을 때, 진짜 얘는 이게 지난 시즌이 후르코가 아니구나. 진짜 잘해.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철이 살란가요? 살라죠. 여기 언급 안 된 선수가 살라가 있더라고요. 네. 모하메드 살라는 뭐 근데 왜 살라 언급을 너무 뻔하다 생각했나? 즐거웠나요잖아. 즐겁다. 누가 제일 잘했나요가 아니잖아. 잘했나요가 아니기 즐거웠나요잖아. 즐거울만 하지. 즐거울만 하죠. 리버풀 여기는 팬인데. 이제 팬이- 팬의 입장에선 즐거울만 하죠.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살라 뭐 언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살라.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네. 네.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 전반기 의미심장한 통계는 그냥 이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했는지만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의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노팅엄이 19개 실점을 했는데 지금 최소 실점 4위 팀. 근데 비페널티 XG 허용이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슈팅당 비페널티 XG 허용이 0.79 아스날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수비적인 지표도 매우 노팅엄이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결국 페널티킥을 좀 내준다는 얘기인데 그쵸. 이게 네. 이제 약간 수비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라구라만의 경우에는 세트피스의 보편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날이 코너킥 상황 슈팅 개수 선두긴 한데 그 밑에 6팀도 아스날과 10개 정도의 차이밖에 나오지 않고요. 지난 시즌 1위 리버풀이 2위 풀럼과 24개의 격차를 만들었었던 건가 지금은 이제 조금 대비가 되죠. 사실 이런 세트피스의 보편화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조금 더 비판의 화살을 못 피해간다라고도 봐요. 왜냐면 여기는
세트피스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저는 둘 다 좀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세트피스의 보편화가 전체적인 이 축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들을 바꾸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언급을 하지 않았나. 세트피스 문제로 토트넘이 비판을 받은 것처럼 맨유도 사실 마찬가지죠. 세트피스 실점이 거의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좀 기준이 됐다라고 봐야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해리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역습 XG값 허용. 아까 찬우 형이 얘기를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한 게 되죠. 옵타 빅찬스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경기당 뭐 3개의 비율을 허용을 하고 있고 이 수비적인 고민의 대부분이 역습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이런 역습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짚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당연히 다 카운터 어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잘 됐어요. 네, 맞아요. 잘 됐으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하고 이기고 그렇게 해왔겠죠. 근데 이번 시즌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후반기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왈리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분 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라구라만의 경우에는 맨유, 노팅엄, 토트넘의 성적이 이제 어떨지. 그리고 해리스는 그바르디올은 과연 두 자릿수 그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약간 궁금하긴 하다. 리그 4골. 그쵸. 리그 4골 기록하고 있는 그바르디올의 이 득점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수비수가 10골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진짜 어려워요. 뭐 라모스 정도 되는 거 아니면은. 라모스도 그렇고 옛날에 마테라치가 한번. 마테라치. 왜냐면 그때 마테라치는 PK도 찼거든. 그러면. PK 잘 차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이제 한 10골 만들 수 있는 건데, 수비수가. 야, 그바르디올은 지금 사실은 이제 맨시티에서는 의외의 좀 득점원? 약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끔 슈팅 때리는 거 보면은 얘는 잘 때려요. 수비수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때려. 때리니까. 예. 저는 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노팅엄 성적 제일 궁금하고요. 저도 지금 라구라만 씨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컨퍼런스까지는 가지 않을까. 일단 UEFA 대회는 안 할 것이다. UEFA 대항전은 참가하지 않을까. 너무 잘하니까. 7위. 네, 한 그 정도. 네. 전 그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반기 때 일단 저도 노팅엄은 유로파까지로 가능하다. 컨퍼런스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유로파까지로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제가 후반기, 그러니까 정확히 최종 결과에서 궁금한 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승격 팀들이 다 강등이 됐거든요. 다 강등됐어요. 네. 올 시즌도 지금 공교롭게도 강등권 세 팀이 다 승격 팀이에요. 2시즌 연속으로 승격팀이 아무도 자유하지 못하고 또 떨어질 건지 이게 2시즌 연속으로 그런 기록이 나오면 예전과 다르게 1부와 2부의 격차가 되게 커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 지금 이 챔피언십에서는 리즈가 왕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고. 근데 리즈가 다시 복귀했다 또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긴 하네. 이게 꼭 지켜봐야 될 판도인 것 같아요. 입스위치가 이겼음에도 아직 18이라서 울버햄튼이 또 갑자기 요즘에 결과를 내고 있고. 근데 격차가 되게 적긴 해요. 그쵸? 아직은. 자, 형철이는 이 승격팀 세 팀이 다시 강등이 될 것이냐가 이제 좀 후반기에서는 좀 궁금하다고 했고 찬우 형은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 왈리드 씨의 말을 받아서 네. 맨유의 선전이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시간이 꽤 걸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선수단의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그 지르크제이 어차피 잘 못 쓰면서 그거 왜 선발 놓고 그래? 어차피 잘 쓰지도 못하더만. 30분인가 뛰었죠 지르크지가. 그러니까 지르크제이 저기 뭐야? 지르크제이는 그냥 저기 못다 감독이랑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로. 다시. 모르죠, 근데. 근데 뭐 잘 쓰지 않을까요? 그때도 뭐 잘 썼으니까. 가면 이제 뭐 잘 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어쨌건 간에 지르크제이 본인도 자신감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가서 뭐 별로 나오지도 못하고 불규칙으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또 애가 주눅 들어있고 약간 그래서 저는 지르크제이 경기 보면서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볼로냐 되니까 시절 때 그런 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 그냥 보면서 이제 저거밖에 못하는 애가 아닌데 너무 못하게 됐구나 애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수비진들 지금 솔직히 맨유 수비진들 백스리에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그래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야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지금은 들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구장창 밀어붙여서 좀 합의 맞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한 3월 보거든요. 3월. 그때까지 근데 이제 인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전해보자면 지금 손흥민 선수 순수 그 포인트 페이스만 보면 올 시즌 10 페이스거든요. 지금 리그 5골, 돔 6개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시즌 끝났을 때 좀 10 달성하면서 또 좋은 역할 했으면 좋겠고 황희찬 선수도 이제 다시 좀 혈이 뚫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2경기 연속골 넣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황희찬 선수 잘했으면 좋겠고 김지수 선수가 또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죠. 브라이튼전 때. 네, 그래서 김지수 선수도 브렌트포드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좀 나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꾸준하게 뛰는 우리가 또 이제 그 해외 리그 빅리그에서 뛰는 센터백은 되게 뜨문뜨문 있었잖아요. 드물죠. 잘 없기도 하고. 홍정우 선수가 아무래도 기억에 그쵸, 남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라는 너무 대단한 선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가 사실 이제 센터백은 우리가 항상 좀 갈망을 해온 만큼 김지수가 또 이렇게 성장을 해준다면 또 이제 좋은 코리안 리거들 그리고 한국 팬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월에 이제 등록될 양민혁 선수. 맞아요. 기왕이면 가능하다면 후반기 때 1군 데뷔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데뷔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지수 선수는 후반기 때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브랜트포드가 센터백 부상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번에 브라이튼전 때 출전을 한 것도 그 벤미 선수가 갑자기 다쳐서 그래서 들어갔잖아 그때. 콜린스의 파트너로 김지수 선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올 시즌 벤미 선수의 출전 빈도를 보면 벤미도 사실 주전 입지가 아니에요. 백업 입지인데 이미 그 이전에 뭐 판덴베르 다치고 뭐 피녹 다치고 뭐 그러다 아예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센터백진이 결국 김지수 선수에게까지 턴이 왔거든요. 당장 1월 2일 한국 시간 2일에 이제 아스날하고 붙는데 그 경기도 만약에 다른 기존 센터백 자원들이 복귀를 못하면 혹시 김지수 선수가 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경기입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김지수 선수 물론 제가 김민재 선수를 봤을 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 성남 시절에 김지수 선수 경기 보면서 오 되게 침착하게 잘한다라는 그 어린 나이에 왜냐면 그 상대 선수들 이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어린 선수들이 당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경기 보면서 되게 침착하게 공 잘 돌리네 이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수비수한테 있어서는 최근처럼 어쨌든 수비수들도 이제 공을 잘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는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 한국에서 또 한 명의 그런 선수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잉글랜드까지 갔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2024년의 마지막 히든풋볼 방송을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24년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연말에 뭐 좀 이런저런 일 있으면서 분위기도 좀 많이 다운돼 있는데 2025년에는 뭐 국가적으로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2025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새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5년도 히든풋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